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연세대학교에서 온 심희찬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서브컬처 한국 대중문화 제8강 애니메이션은 철학이다 실전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이제 뭐 이론편 뭐 이런 제목을 부제를 붙여서 뭐 베르그송, 들레즈부터 해서 막 철학적인 얘기, 그리고 주로 영화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뭐 마지막에 조금 만화, 컷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그 뭐 이 강연을 이제 쭉 들으셨으면 이제 2강부터 7강까지 이제 그 강론들, 뭐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국으로 일본 서브컬처의 수용이라든가 뭐 아이돌 뭐 이런 다양한 재밌는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 좀 제가 1강 때 얘기했던 이야기의 조금 어떤 응용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이걸로 강연 전체를 좀 마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크게 뭐 한 4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제 애니메이션 장르를 중심으로 서브컬처를 철학적으로 사고하기. 1강에서 말씀드렸던 그 진리에 대해서 사고한다. 뭐 보편적인 것,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실전편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진리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마치 백화점에 물건이 놓이듯이 우리를 뭐 남성, 여성, 뭐 며느리, 아들, 뭐 학생, 뭐 군인 뭐 이런 식으로 그 고착시키고 고정시키는 이제 그런 것들의 바깥으로 나아가려는 것, 혹은 그것과 다른 것을 상상하는 것을 진리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충분히 제가 잘 설명을 드린지는 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이야기를 이제는 좀 이제 직접 애니메이션 작품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작품을 볼 거냐면 뭐 워낙 뭐 많으니까 유명한 애니메이션과 뭐 저명한 감독들이 많은데 오시 마모루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1995년에 발표한 공각기동대라는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오시 마모루가 그 공각기동대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차이의 철학이라든가 뭐 들레즈가 얘기한 뭐 그런 프레임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작품을 통해서 볼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얘기가 될 수는 있는데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와 그 유명한 하이데거의 존재론 이런 것들을 뭐 제가 가능한 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자 합니다. 근데 뭐 1강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처음부터 설명이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설명이 불가능한 개념을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막 길을 쓰고 용을 쓰는데 어쨌든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개념이구나, 뭔가 알 수 없는 거구나, 뭐 그것만 알면은 이제 다 아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알면 됩니다. 그 뭐 어떤 명확한 규정을 할 수 없는 것들이라서요. 뭐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오시 마모루입니다. 그래서 1951년에 이제 도쿄에서 태어났고요.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1945년에 전쟁에서 패전을 하고 뭐 이제 미국의 점령을 받고, 그때는 이제 일본도 뭐 공습을 계속 받아가지고 대도시들의 뭐 좀 폐허가 되고 아주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뭐 전쟁이 끝나고 조금씩 부흥을 하고, 특히 한국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한국 전쟁 특수로 일본이 오히려 돈을 좀 많이 벌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베이비 붐 같은 게 일어나서요. 일본에서 단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많은 세대가 태어납니다. 그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그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딱 잘라서 한마디로 뭐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학생 운동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특히 60년대, 70년대에 일본에서 전공투 뭐 이런 아주 엄청나게 대단한 이제 막 그 학생 운동 붐이 일어나는데요.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특히 고등학생 때 그런 학생 운동을 열심히 하고 뭐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학생 운동을 경험했다는 거,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학생 운동이 72년에 뭐 아사마 산장 사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학생 운동이 완전히 거의 뭐 괴멸되다시피 하는데, 그런 학생 운동의 고조와
좌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젊은 시절에 겪었다는 것이 이 사람의 작품을 살펴볼 때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도쿄 하계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 사람 원래 영화 감독을 지망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영화를 막 뭐 동아리 서클 같은 데서 많이 찍고 실제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영화 감독이라고 정체성을 생각합니다. 영화도 많이 찍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저기 막 뭐 이제 취직 자리를 알아보다가 그 과학닌자대 가차맨,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독수리 오용재라고 하죠. 그 독수리 오용재 감독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같이 뭐 애니메이션 공부를 하고 이제 어떤 그런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좀 이따 설명드릴 이 시끌별 녀석들, 우르세이 야츠라라는 아주 유명한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를 이제 TV 애니메이션으로 텔레비에서 방영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총감독을 맡게 됩니다. 이후에 그 극장판 시끌별 녀석들을 올리유, 시끌별 녀석들 2, 뷰티풀 드리머를 이제 제작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 감독으로서의 커리어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뭐 저 유명한 뭐 기동경찰 패트레이버 더 무비, 그다음에 그거 기동경찰 패트레이버 2 이런 것들을 찍으면서 뭐 엄청난 연출력을 보여주죠. 이 사람의 연출력은 뭐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애니메이션이 아주 뭐 연출의 절정에 이른 시기였죠. 그래서 80년대에 무슨 뭐 그 아키라 이런 작품들도 있고 오토모 카츠히로의 그다음에 뭐 마크로스 시리즈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정말 거의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뭐 사실 그런 것들은 정확히는 잘 모르는 거의 최정점의 연출력을 보여주고 그것이 이제 가장 이제 절정에 달한 것이 1995년에 공각기동대입니다. 공각기동대는 뭐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행을 했고 그 뭐 이노센스 그 이제 후속작이죠. 그런 것도 찍고 뭐 그래서 그 외에도 뭐 다수의 히트작 그다음에 영화도 많이 찍었습니다. 아발론 이런 영화들도 있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디서 보니까 뭐 일본의 뭐 애니메이션 4대 천왕 그래가지고 뭐 미야자키 하야오, 토미노 요시유키, 안노 히데아키, 에반게리온 그리고 오시마모 이렇게 4명을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사람마다 뭐 그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말 손에 꼽힐 만큼 유명한 애니메이션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애니메이션 어떤 감독 같은 것을 맡게 된 뭐 그전에도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독수리 호용재 감독과 이제 찍은 게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홀로서기에서 한 것은 이 시끌별 녀석들부터인데요. 이 시끌별 녀석들은 그 다카시 루미코 아주 그 유명한 또 만화가죠. 그 뭐 이누야샤라든가 람마 2분의 1 뭐 그다음에 뭐 매종일각 뭐 이런 것들을 그린 유명한 만화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주간 소년 썬데이에 1978년부터 1987년까지 약 한 10년, 9년 정도 이제 연재한 만화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게 그냥 뭐 고등학생인 모로보시 아타로라는 남자애가 있고 얘가 약간 좀 굉장히 이제 여자를 밝히고 그러니까 약간 옛날 스타일의 코미디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외계인 라무라는 여자애가 와서 둘이서 이제 뭐 지지고 볶고 뭐 이제 그런 이제 러브 코미디죠. 그래서 이후에 일본에서 많이 등장하는 어떤 그 러브 코미디 작품의 어떤 전형적인 틀을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뭐 두 주인공이 있는데 자꾸 뭐 될 듯, 될 듯, 안 될 듯 하고 사랑의 라이벌들이 자꾸 나타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런 거죠. 이 TV 시리즈를 이제 오시이 마모루가 감독을 하고 이거를 이제 극장판을 만들면서는 거의 이제 자기가 재해석을 해서 정말 오리지널 스토리로 만들어냅니다. 오시이 마모루가 재해석한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일본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자의 상 시공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왼쪽 위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가족 사진이 있는 저게 이제 사자의 상이라는 이제 일본의 아주 장수 TV 애니메이션입니다. 그거 뭐 원래 만화책인데 저게 지금 엄청 오래 하고 있거든요. 제가 유학을 한 동안에도 저게 계속 했고 근데 저게 내용이 뭐냐면은 그냥 이제 가족 이야기 그 옛날 우리로 치면 약간 뭐 한지붕 세가족 같은 무슨 약간 홈 드라마 약간 이런 건데 저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고 그 딸이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사위죠. 그리고 이제 애들이 있고 뭐 고양이도 있고 뭐 이렇게 같이 사는데 저게 이제 몇십 년이 지나도 계속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애들은 계속 애들이고 뭐 그래서 뭐 그런 약간 비꼬듯이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우리는 언제까지 뭐 중학교를 다녀야 될까? 한 3, 40년을 중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사자이상 시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이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시공이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죠.
물론 작품 속에서 예를 들면 이제 그 현실을 반영해서 예를 들면 뭐 집에 전화기가 생긴다거나 그 뒤로는 이제 뭐 핸드폰이 휴대폰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나 설정은 계속 변함이 없이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고 일상에 있던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런 작품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도라에몽 같은 것도 그렇죠. 도라에몽도 뭐 지금도 일본에서는 이게 토요일 뭐 이럴 때 지금 계속 텔레비에서 매일 하는데 이것도 지금 이 노진구 노비타 얘가 지금 뭐 몇십 년 동안 지금 얘가 초등학생인가요? 하여튼 계속 변함이 없는 거죠. 똑같은 일상이 계속 반복됩니다. 저 짱구는 못 말려 크레용 신짱 저것도 그렇죠. 저건 이제 뭐 도라에몽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지만 이제 원작자가 죽었는데도 사망했는데도 계속 그리는 그러니까 뭐 새롭게 뭘 할 게 없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자의 시공이라고 당시에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에 하나의 이제 표준적 틀이죠. 이게 좀 히트를 쳤다. 이게 좀 먹힌다, 성공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뭐 크게 뭐 변화를 주고 뭐 새로운 걸 추가하기보다는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에서 반복해서 그리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일본의 뭐 제 또래, 저보다 훨씬 윗세대도 옛날부터 보았던 옛날에 좋았던 시절을 그리는 이제 그런 걸로 향수를 느끼면서 보고 또 지금 또 태어난 아이들도 이걸 또 재밌게 보고 그래서 계속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뭐 계속 꾸준한 수입이 들어오고 저걸로 이제 여러 가지 굿즈를 만들어서 또 팔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오시 마모루는 이 사람은 학생 운동을 한 것도 있고 원래 좀 기질이 반골이라 이런 거를 굉장히 못 견뎌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저런 거를 못 견뎌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똑같은 걸 하고 이런 것들을 예술가 기질이 아주 강해서 그리고 일본 사회가 70년대 학생 운동 이런 거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냉전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일본은 뭐 그때 뭐 도쿄 올림픽을 열고 오사카에서 엑스포를 열고 만국 박람회를 열고 그다음에 뭐 정치도 뭐 변화가 없죠. 뭐 계속 자민당이 계속 이제 그 일당 독재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제도 점점 발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나중에 뭐 이제 뭐 80년대 90년대 법을 오게 하는데 어쨌든 삶도 안정되고 그러니까 학생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막 혁명 새로운 세계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다 회사에 취직해서는 안정된 직장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다음에 평범하게 결혼해서 뭐 돈도 다 적당히 벌고 그래서 뭐 생활에 큰 문제 없고 그러면서 뭐 다양한 문화 활동 즐기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시 마모루가 보기에는 이 세계에 지금 일본이 시간이 멈춘 겁니다. 사자의 상 도라에몽 짱구가 그렇듯이 시간이 멈춰 있죠. 흐르지가 않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거죠. 그 오시 마모루는 그 시끌별 녀석들도 그래요. 시끌별 녀석들도 저게 뭐 9년 연재되지만 계속 고등학생들이죠. 계속 고등학생이고 계속 똑같은 일 반복입니다. 오늘은 또 이런 여자가 새로 나왔다가 이런 남자가 새로 나와서 뭐 이번에는 뭐 온천에 여행 가고 뭐 이번에는 뭐 동네 뭐 분식집에 가고 뭐 맨날 똑같은 거에 반복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못 견뎌서 자기가 이제 그 극장판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건 이제 그 뷰티풀 드리머 시골에서 2의 이제 한 장면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이 남자 주인공인 이 아타루랑 여자 주인공인 라무는 계속 이어질 듯 안 이어져요. 그 이어지면은 만화가 끝나니까. 이어지면 그냥 뭐 끝이잖아요. 해피엔딩에서 뭐 둘이 사귄다고 끝이잖아요. 그래서 사귈 듯 하면서 이렇게 안 돼야지 이게 스토리가 이어지는 건데. 근데 그 오시마모로 극장판을 그려서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게 전부 다 꿈이었다, 사실은. 지금 여기 이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다 꿈이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무슨 요정이에요. 그래서 꿈을 꾸게 하는 요정인데 저 사람이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고 이 속에서 지금 다 꿈들을 꾸고 있고 시간이 멈춰 있고 아무것도 지나지 않는 거다. 이런 설정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 전반 그리고 일본 사회가 놓여 있는 그런 상황 전반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좀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 속에 보면 이 고등학생들이 내일이 이제 학교 축제예요. 그래서 학교 축제를 열어야 되는데 계속 오늘이 반복되는 거죠. 내일이 안 옵니다. 내일이 축제인데. 그래서 이게 약간 학생 운동에 대한 약간 오마주도 있는 거고 어떤 혁명이라는 도래할 혁명에 대한 하지만 오지 않는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계속 이 꿈속에 빠져 있는데 이 꿈에서 빠져나가는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아타루가 이 작품 속에서 결코 저 라무한테 내가 널 좋아해 사랑해 우리 사귀자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만화 끝나니까. 그런데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저 아타루를. 물론 뭐 이것도 뭐 사랑해, 좋아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여성을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꿈에서 깨어나서 그래서 뭐 깨보니까 이제 뭐 세트장이었다 뭐 이런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시끌별 녀석들이라는 작품의 가진 설정 자체를 파괴시켜버리고 그래서 이 원작자인 다카시 루미코가 극장 이걸 보러 왔다가 뭐 화를 냈다 그런 일화도 어디 인터넷에서 있더라고요. 뭐 다카시 루미코도 아주 날카로운 사람인 거죠. 이 오시 마모루가 얘가 지금 내 작품을 다 부순다 이렇게 뭐 느끼는 모양인데 단순히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본의 애니메이션 업계 전반 그리고 일본이 놓여 있는 그냥 경제 성장을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뭐 살고 있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안티테제로서 이런 작품을 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그려서 이제 굉장히 이제 반향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뭐 찬반이 많죠. 굉장히 이제 아주 그 파격적인 연출이나 이런 그 설정에 아주 그걸 크게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부분은 또 이제 비판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뒤에는 이런 이제 TV 애니메이션 이런 건 자기는 안 그린다. 그런 건 나는 이제 그런 거 죽어도 못 그리겠다. 그냥 막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고 막 그런 것들. 그래서 그리고 이제 85년에 그러니까 딱 뭐 30대 초반 이런 나이죠. 이 나이 때 30대 초중반에 천사의 알이라는 작품을 발표합니다. 아주 이제 좀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래서 이 작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뭐 저는 이제 직접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하는데 정말 기괴한 작품이죠. 도대체 이 작품이 뭘 얘기하는 건지 내용이 뭔지를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어떤 소녀가 나와서 알을 품고 있고 무슨 남자애가 나와가지고 무슨 십자가 같은 걸 지고 다니는데 십자가인데 가까이서 보면 총이고 그다음에 뭐 하늘에서 뭐 이상한 뭐 방주 같은 게 내려오고 그래서 뭐 소녀가 어디 물에 빠지는데 그 물에 비친 저기 성인이 된 모습에 뭐 키스를 해서 뭐 물에 빠지니까 또 뭐 알이 다 올라가고 하여튼 뭐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연출도 굉장히 어둡고 그로테스크하고 막 그 흔들리는 나무라든가 수면의 표현이라든가 음악도 굉장히 독특하고 대사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난해해가지고 지금도 참 뭐랄까요 높은 평가는 못 받고 있는 그런 작품. 하지만 연출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작품인데 그런데 그래서 이 오시 마모루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애니메이션 감독으로서 시끌별 녀석들을 훌륭하게 런칭을 하고 극장판도 2개를 내서 어쨌든 흥행에도 성공을 하고 뭐 찬반에 있었으나 이제 그런 중요한 시기에 이런 아주 독특한 작품을 낸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두고 그 한 6일 정도 이제 그 좌담회가 열립니다. 그 좌담회 기록이 있는데요. 그 좌담회 기록이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야 너에게 무엇이 가능한가 뭐 이런 제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많은 사람들하고 대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마크로스의 이제 뭐 그 감독이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보면 오시 마모루 자기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원화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애니메이터들에게 저는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하나의 컷, 시퀀스, 장면이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한 기호가 되는 그림은 그리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의 컷이 애니메이션, 즉 움직이는 그림으로서 무언가를 표현하는 그런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라. 예를 들어서 소녀가 돌아보는 장면의 경우는 그냥 돌아보는 것을 표현하려고 머리카락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카락의 흔들림 자체가 관객에게 무언가를 호소할 수 있게 하고 싶었다. 조금 과장하자면 표현을 인간의 사상까지 끌어올린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뭐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인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애니메이션의 표현을 어떤 인간의 사상까지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을 사상의 영역으로 만드는 것. 그냥 뭐 그림이 움직이니까 그거 보고 재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림이 움직인다는 건 도대체 뭘까? 거기에서 철학적 사유를 전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 스토리가 없다. 막 이런 비판이 많이 가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성을 더 넣어야 한다. 혹은 뭐 스토리 라인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평가가 천사의 아래에서 내려져도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거든요. 천사의 아래서는 이야기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싶었습니다. 움직이는 그림의 표현을 통해 보는 사람을 끌어당기고 싶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타르콥스키. 저 사람은 이제 그 소련의 이제 천재 영화 감독 안드레이 타르콥스키를 얘기하는데요. 그 타르콥스키의 경우는 그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 기능으로서 영상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영상이
그 자체로 인간의 필적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 아니면 영상 그 자체의 가치, 인간과는 관계가 없을지도 모를 영상의 가치, 바로 그 지점에 도달해봤다 생각한다.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의 영화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도 타르코프스키는 영화로 그런 걸 표현했지만 나는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그런 걸 표현하라고 했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을 조금 제가 이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천사의 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의미를 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의미는 기본적으로는 있죠. 그러니까 뭐 알을 품은 것이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여성의 어떤 뭐 임신과 출산을 상징하는 거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년이 들고 있는 십자가가 또 병기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인데, 하지만 이 작품에서 무슨 기승전결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 오시는 아까 대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소년 만화들이 가지고 있는 뭐 무슨 용기, 뭐 열정, 포기하지 않는 정신, 뭐 이런 거는 자기는 안 그린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안 그리고 그런 것도 다 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다 빼는 겁니다. 그 애니메이션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뭐 내용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디즈니 작품이다 그러면은 뭐 미녀와 야수다 그러면은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야수가 있는데 미녀가 어떻게 우연히 그 야수의 성에 갔다가 그래서 뭐 사랑에 빠져서 야수가 인간 돌아오고 뭐 이런 스토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제외하는 거죠. 그런 어떤 의미들을.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에서 그러면은 그런 의미나 스토리, 기승전결을 다 빼면은 그럼 뭐가 남느냐는 겁니다. 움직이는 그림만 남죠. 그냥 그 자체로 움직이는 그림만 남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의미 부여를 안 하는 거죠. 이게 뭐 이런 스토리다, 이게 뭐 남자의 사랑, 이런 게 아니라 다 빼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거나, 혹은 예를 들면은 어떤 권선징악적인 스토리를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인간의 어떤 깊은 좌절이나 절망 이런 걸 그린다거나, 혹은 아주 무슨 저항하는 혁명적인 주체를 그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애니메이션이 아니어도 표현할 수 있죠. 문학 작품도, 영화도, 연극도, 음악도, 오페라, 뮤지컬, 요즘에는 웹툰, 웹소설, 다양하게 그런 것들은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의미들은 애니메이션의 본질이 아닌 거죠. 애니메이션만이 가능한 행위가 아닌 겁니다. 다른 장르에서도 가능하잖아요. 드라마도 그런 걸 할 수 있고, 영화도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다 표현할 수 있죠. 연극도 그런 걸 표현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만이 가능한 게 그럼 도대체 뭐냐? 움직이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것만은 애니메이션의 가장 본질적인 지점인 거죠. 그래서 오시마모루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애니메이션의 본질적인, 근원적인 사태까지 내려가 보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 다 쳐내고 제거하고 그냥 움직이는 그림이야말로 가장 애니메이션의 첫 번째 기본적인 정체성이니까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표현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그림 자체가 이야기하는 그림을 그려라, 그냥 돌아볼 때도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뭔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아까 타르코프스키 같은 거는 그 영상 자체가 무언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나도 움직이는 그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거를 표현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들레즈가 영화론에서 말했던 그 프레임이라든가 프레임과 프레임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운동성, 시간성,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1강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백에서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러니까 영화가 재밌으면 이런 게 느껴지고, 영화가 아주 잘 만들면은 그런 게 느껴지는데 B급 좀 잘못 만든 영화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냥 그 영화의 어떤 본질적인 사태인 거죠. 본질적인 측면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찾으려고 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오시의 이런 사유법, 이런 애니메이션 철학 발상법이 저는 굉장히 하이데거랑 유사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미를 제외하고 마지막에 남는 것에 주목하는 것. 제가 생각하기에 하이데거의 존재론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하이데거가 이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써서 어떤 서구 철학의 고대 그리스부터 쭉 계속되었던 그 존재론, 온톨로지, 그 존재론을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 엎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너무 거창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오시마모루가 한 작업이, 혹은 오시마모루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 하이데거랑 굉장히 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존재가 시간 자인 운트 자이트일 때, 그 자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존재, 뭐 일본어로 하면 손자이, 뭐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뭐 되게 뭔가 존재라는 게 딱 있는 것 같고, 벌써 말만 들어도 벌써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개념 자체가 벌써 어렵잖아요. 존재, 와, 되게 뭐 무겁고 어렵고 막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독일어에서 저 자인은 그냥 비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은는 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뭐가 있는데 저게 없으면 문장이 성립을 안 하는데 그거는 그 자체로 아무 의미도 안 가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문장을 만들 때 제가 뭐 어제 뭐 영수랑 밥을 먹었다 했을 때 거기서 중요한 것들은 어제, 영수, 밥, 먹다 이런 의미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대화를 할 때 정말 어제야? 그저께 아니야? 영수 아니야? 철수 아니야? 밥 먹어서 술 마신 거 아니야? 이런 의미들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그 은는 다라는 그 비동사가 없으면 문장 자체가 성립을 안 하죠. 하지만 그 비동사 자체는 의미가 없죠. 그게 바로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가 있는데 그냥 거기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는 설명할 수 없고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그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1강에서 설명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게 이런 건데, 그래서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있는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말장난 같은데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실제로 뭐 하이데거의 존재시 한번 읽어보시면 계속 이런 말의 반복이에요. 왜냐하면 저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없는 어떤 것, 이게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또 존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그 하이데거는 그 책에서 존재자랑 존재를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자라는 게 있고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존재자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이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방식들,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 그리고 우리 모든 주체들이 다 존재자입니다. 저도 존재자고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다 존재자인 거고, 여러분이 이걸 노트북으로 보는지 뭐 핸드폰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노트북, 핸드폰도 존재자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자로서 그 위치를 부여받죠. 그래서 가령 이거를 이제 1강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베르그손과 들레즈식으로 다시 좀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그냥 저만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존재자의 논리들 속에 들어가야 되죠. 예를 들면 남성이다. 아니면 뭐 한국인이다. 뭐 40대다. 대학에서 근무한다. 뭐 강원도 원주에 거주한다. 무슨 뭐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누구누구의 남편이다. 뭐 누구누구의 아버지다. 이런 것들이 다 존재자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다 그런 것들은 내가 이제 다 세매지는 거죠. 남성에 내가 포함되고, 뭐 한국인으로 세매져서 내 한국인 뭐 5천만 중에 한 명이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존재자인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붙여도 결국 설명이 안 되고 마지막에 남는 하나. 내가 정말 그럴까? 어느 날 갑자기 존재가 날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남성일까? 남성이 도대체 뭐지? 한국인? 한국인이 뭐지? 뭐 이런 것들. 내가 며느리? 며느리면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왜 그래? 이런 질문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을까? 난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불안이 엄습해오는 거. 이게 바로 존재자들로 누를 수 없는, 존재자로 가둘 수 없는, 존재자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때 많이 이제 드는 사례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인데, 뭐 저도 이제 이력서나 자기소개를 많이 썼고, 뭐 지금도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일이 뭐 한 번씩 있고, 아마 또 아직 지금 지금 대학생이거나 뭐 고등학생이거나 뭐 그런 분들은 수도 없이 앞으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쓰시게 되겠지만, 그 자기소개서를 보는 일은 사실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 내용이 다 똑같아서요. 뭐 나는 몇 년도에 누구의 자식으로 몇 남 몇 녀의 몇째로 태어나서 우리 집은 화목했고 아버지는 건실하시고 어머니는 자애로우시고 나는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사교성도 많고 리더십도 발휘하고 뭐 상냥하고 뭐 그래서 나는 당신 회사에 들어가면 정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왜 다 똑같이 얘기할까요?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존재자의 논리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쓰라는 거죠. 그게 잘 쓴 거라는 거죠. 다 그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이력서에 있는 적는 저 부분들 있죠. 저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정한 게 없어요. 이름 내가 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주신 이름이죠. 뭐 내가 정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이름을 정할 때는 이미 어떤 규정이 들어오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딸이 둘인데, 제가 딸 이름을 정할 때 철수, 용수로 정하지는 않잖아요. 무슨 여자의 이름 같은 걸 정하자. 그러니까 벌써 이런 그 정해진 방식들이 있는 겁니다. 존재자들이 존재하는 방식들이 있고, 나는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을 살고 있고, 그거를 이렇게 내 자기소개서 막 쓰고 이력서를 쓰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정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으로 뭐 몸과 마음을 바쳐 우리 민족 이렇게 태어나지 않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런 건데, 이 나중에 다 사후적으로 나에게 부여되는 존재자의 논리인데, 너는 남자니까, 너는 한국인이니까, 그렇게 다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이게 뭐 A4 한 장이 아니라 100장, 200장, 300장, 400장을 써도, 그래도 이 존재자의 논리로 나의 모든 것을 덮고 뒤덮어서 나를 설명해도 그래도 설명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력서를 열심히 쓰고 자기소개 열심히 썼는데 뭔가 덜 쓴 것 같아. 저는 더 써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써도 그건 못 찾겠어. 그게 존재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어떤 것,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고, 이 모든 의미의 세계, 존재라는 의미의 세계예요. 우리에게 부여되는 사회나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의미들입니다.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그것들을 다 해치고 제끼고, 그리고 가서 마지막에 도달하는 어떤 것.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것. 왜 설명할 수 없을까요? 그 설명할 수 있는 존재자의 논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역에 도달해서, 혹은 존재자의 그 상징 질서의 바깥에 튕겨나가서 우리가 새롭게 나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면은,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개발해야 돼요. 새로운 존재자의 언어를 다시 그 표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은 항상 미래에 있어요.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지금은 시간이 많이 변해서 가령 뭐 동성애자 분들을 표현하는 그 단어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없었죠. 옛날에는 그분들 설명할 방법이 없는, 자기도 자기를 설명을 못 해요. 근데 지금 또 많은 단어가 생겨서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지금, 근데 그 단어들도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설명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럼 또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야 돼요. 계속 그게 철학적인 싸움이고 투쟁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의 논리는 항상 미래에 있어요. 내가 선취해야 되죠. 과거나 현재는 없습니다. 과거나 현재에 있는 질서 속에는 나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항상 잉여로, 여분으로 남는 어떤 것, 초과돼서 어떤, 혹은 결여되고 모자라고 어떤 것들. 그래서 존재와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존재와 시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이 백상현이라는 분이 유튜브를 보시면은 거기 채널에 하이데거의 존재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이데거에 관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개설서가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저는 이분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뭐 하여튼 시간 나시면 이거 보시면은 이제 이런 데 아주 철학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시마모루가 하이데거 같은 방식으로 애니메 접근을 생각해요. 결국 이 의미를, 존재자들을 다 털어내고 마지막까지 내려가 보는 거죠. 이 사고에 저 바닷가 연안까지 가보는 겁니다. 끝까지 가봅니다. 이 상징 질서에 나를 구속하고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것에 바깥까지 나가보는 겁니다. 그 지점까지 가보는 거죠. 모든 것이 정지하고, 의미가 정지하고, 언어가 멈추고, 존재자의 논리들이 기능 부전에 빠지는 그 지점까지 가서 거기서 보이는 것, 거기서 느껴지는 것을 애니메이션은 그 지점까지 가서 거기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시마모루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선배들이 그리는 거를 모방하지 마라. 뭐 이렇게 그리는 법 이런 거 따라하지 마라. 그거는 애니메이션 감독으로서는 끝장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따라한다는 것은 결국 앞선 시대에 앞선 사람들이 하던 것을 그대로 또 반복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결국은 그냥 이런 걸 공부해라, 이런 걸 공부해야지 네가 좋은 대학을 가고, 그래서 뭐 대학에서도 뭐 교수님 말씀 잘 들어서 교수님이 원하는 답을 써라. 그래야지 네가 학점을 잘 받고, 그래야 네가 취직해서 뭐 다 그런 거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죠. 저도 그렇게 살았고 살고 있고 우리 다 그렇게 살죠. 하지만 거기에는
존재가 없는 거죠. 존재자들만 있는 거죠. 존재자들을 만족시키려고 막 열심히 살고 있는 거죠. 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애니메이션만이 가능한 어떤 영역에 도달하기.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뭐 애니메이션이 무언가를 모방하면 끝이다. 저는 천사의 알을 만들 때도 결코 난해한 예술 영화가 아니라고 절반 정도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흐르는 기원이 오래된 원 감정 같은 것을 느끼고 자기 자신에 대해 일종의 의외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 굉장하겠다고 생각했어요. 현실에서는 얻을 수 없는 종류의 감동이랄까 허구랄까 이 작품이 아니면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낳지 못한다면 그것은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오시 마무리 이제 30대인데 지금 오시도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막 얘기하는 걸 텐데 이 얘기가 방금 제가 설명드린 하이데거의 존재가 굉장히 비슷하죠. 무언가 현실에서는 얻을 수 없는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일종의 의외성 이런 것들 그 뭘 모방해서는 절대 드러낼 수 없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존재와 시간인 건데 시간 저 미래에 있는 거죠. 과거나 현재에는 없는 거죠. 그렇다는 뭐냐면 바꿔 말하면 허구인 겁니다. 상상 속에 있는 거죠. 현실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 마모루는 항상 자기가 허구의 작품을 만든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집에서 한번 만화책 보고 애니메이션 보면은 그런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좀 현실을 살아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서 공부를 하든가 도움이 되는 걸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도움이 되는 건 뭡니까? 존재자의 세계들에 도움이 되는 거죠. 존재자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하지만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진짜 그 영역에서 표현하는 것은 그 바깥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리를, 상징 질서에 포섭되지 않던 진리를 그려내는 거죠. 그래서 오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영화 감독이므로 허구의 세계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 직업이다. 언제나 허구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허구 속에 일말의 진실을 심어 놓는다. 그것이 내가 일하는 방식이다. 뭐 영화 감독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속이는 직업이다. 그러면서 영화 감독은 관객의 마음속에 거짓이하는 무언가 진실이라고 할 만한 작은 파편 하나라도 심어줘야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시 말을 어떻게 제가 조금 좀 더 과격하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진실은 현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자의 세계는 없습니다. 그 무엇도 내가 정한 게 없는데 진리는 항상 허구에만 있는 거죠. 진리는 허구와 상상 속에만 있습니다. 현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를 그려내려면은 이런 허구를 반드시 경과하거나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시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했지만 가령 하이데거는 훸덜린의 시 아니면은 그 반 고흐의 그림 이런 걸 좋아해요. 그림이나 시도 어찌 보면 허구죠. 그림이나 뭐 시 쓰는 게 요즘에 뭐 그런 거에서 굶어 죽기 딱 좋은 직업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바로 진리를 드러내는 거죠. 제가 처음 1강 때 인문학, 철학 얘기를 자꾸 한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인문학과 철학은 요즘에 인문학이 힘드니까 뭐 사회에 도움이 돼야 된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 뭐 그러는데 인문학은 그런 게 아니죠. 인문학은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인문학은 제 생각에는 제가 뭐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오히려 사회의 질서를 뒤흔들고 사회의 공백을 드러내고 이 존재자들의 세계의 결여나 초가들을 드러내면서 뒤흔들고 그 바깥으로 나가는 작업입니다. 철학과 인문학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혁명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지금 오시가 하는 얘기가 인문학의 본령, 사명과 크게 멀지 않다고 막 이렇게 멋대로 좀 비약도 섞어가면서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의 이제 애니메이션관, 철학관 이런 것들 이제 존재론과 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각기동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시의 작품 중에서는 공각기동대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거는 뭐 단순히 애니메이션을 넘어서 좀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시 마모루가 이 작품을 여러분들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 인간하고 기계의 막 결합 뭐 이런 걸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사이보그, SF, 뭐 펑크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면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정말 주목해야 될 건 이 지점입니다. 이게 이제 한 10년쯤 뒤에 한 인터뷰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헐리우드 영화에서 그려지는 로봇은 대부분 인간과 대립하거나 혹은 인간을 동경하는 존재로 표현되어 왔다. 즉 인간은 당연히 스스로 만든 로봇보다 우월하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나는 그런 것에 불신과 이의를 품고 있다.
과연 인간이 정말 그렇게 훌륭하고 모든 것보다 우월한 존재일까? 뭐 인간은 미완성이지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완성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을까? 완성된 존재인 인형의 눈에서 바라본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영화를 만드는 것이 뭐 더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여겼다. 또한 내 목표는 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었고, 뭐 이노센스는 이제 그 공각기동 후속 작품인데요. 그걸 증명했다. 아주 뭐 좀 거만할 정도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그 존재론적인 사유 방식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가 한 번 성공하면은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건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닌 거죠. 이거는 전혀 철학적이지 않고 존재론적인 삶의 태도도 아닌 겁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헐리우드 얘기를 하는데, 헐리우드에 이런 영화들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터미네이터도 있고, 뭐 제 생각엔 블레이드 러너도 약간 그런데, 그 작품들을 보면은 뭐 대부분 이런 겁니다. 뭐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깨달았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매트릭스 그렇고 로봇하고 인간이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둘이 화해하거나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로봇을 인간보다 열등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배웠다, 이 수준까지 올라왔다 라든가, 아니면 싸워서 뭐 화해하고 이런 거죠. 근데 이 오시는 반대로 보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론이 아니라 로봇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로봇의 존재론. 그래서 제가 1강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들레즈가 영화를 카메라의 눈으로, 그 비인간의 눈으로 뭘 개성화된 그 눈으로 보듯이, 이 사람은 지금 로봇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것을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로봇의 눈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니까. 물론 카메라를 통해서 보고 그 정도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애니메이션이나 허구를 통해서는 우리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허구고 가짜고 시간 낭비고 거짓이고 뭐 서브컬처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정말 영화적인 진리를 담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각기동대를 이제 좀 들어서 보면은, 이제 직접 보시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오른쪽에 첫 장면인데, 뭐 완전히 첫 장면은 아닌데, 하여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이 기계가 이 위치를 추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95년 작품이니까 30년 전인데, 뭐 약간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기계가 막 쫓으면서 막 기계적인 언어로 막 얘기합니다. 기계를 통한 사람들이 얘기. 그러니까 첫 장면부터 기계의 눈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본 세상부터 기계의 눈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장면에 저 주인공 구사나기 모토코. 근데 저 사람이 이제 미래에 이제 뭐 사이버 범죄를 전담하는 무슨 공안 국가의 형사인데, 저 작품의 설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뇌를 업로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뇌를 USB 같은 데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 USB에 담고 이 몸은 그냥 기계로 바꾸면 돼요. 사이보그 기계로. 그래서 거기다 USB를 꽂으면은 그냥 내가 그 몸을 움직이고, 이런 설정에서 이 구산하기는 지금 온몸은 다 그냥 사이보그고, 뇌만 이제 뭐 그게 내 기억이 들어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빌딩 위에 앉아 있는데, 그 귀로 이제 그 동료들의 목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에 나오는 영상과 음성이 다 기계의 것인 거예요. 기계의 시선과 기계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첫 장면부터 이 공각기동대는 인간이 아닌 기계 혹은 뭐 로봇, 사이보그 뭐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인간들을 보겠다, 뭐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그런 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이 어떤 그 빌딩 안에서 이 두 남자가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장면이 나오고, 뒤에 이제 어항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창문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비치는 거죠. 뭐 스크린 같은 건데, 사실은 창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막 깨지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런 식의 프레임, 그러니까 프레임을 지금 이렇게 잡은 거죠. 두 남자가 있고 뒤에 어항이 있고 새파란 어항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박성수 선생님이 쓰신 애니메이션 미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혹시 공각기동대에 관심이 있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추천하는데, 이 책에서 이제 그 박성수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은, 어항에 담긴 물의 푸른 평면성은 배경의 심도 없음을 더욱 강화하여서 어항 위쪽과 아래쪽에 붉은색 선들은 뭐 일종의 프레임으로 작용하고 푸른 속의 평면감을 더욱 강화한다. 이러한 색 대비는 공간적 현실감이 아니라 층들의 분리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종의 색채 평면들이 나란히 놓여있는 느낌을 준다. 그것은 끝없는 평면감의 확장이며 원근감의 강조를 무력화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이 근대적인 인간이 탄생하고 뭐 이제 그림을 그리고 할 때 우리 항상 원근법으로 그리잖아요.
뭐 물론 다 원근법 그런 게 아니라 기본이죠. 우리 세상을 보는 이 소실점을 중심으로 해서 멀리 있는 거는 이제 작게 그리고 가까운 건 크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게 이 2차원 안에 3차원 공간을 표현하는 거죠. 원근법이 있어야지 이게 3차원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공각기동대 작품에는 박성 선생님의 설명에 하면은 이 원근감이 파괴되는 장면들이 굉장히 이게 원근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림에 정지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 그림들을 그냥 이렇게 접쳐놨다는 거예요. 층들을 분리된 층들을 원근감적으로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소실점 그런 게 아니라 층들을 막 겹쳐놨다는 거죠. 이게 앞인지 뒤인지 뭐 그런 게 모르게 이렇게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근감을 없애는 이런 효과들, 물론 그렇다고 원근감이 완전히 없고 이런 작품은 아닙니다. 계속 가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건데, 근데 왜 이런 장면을 삽입했으며 이런 묘사를, 이런 연출을,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까 그 유튜브에가 설명했던 그 백상현 선생님이란 분이 쓴 책이 있는데 락강미술관의 유령들이라고, 거기서 이제 원근법이 등장하면서 그런 원근법 때문에 사라진 게 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르네상스계 화가들은 과학자 혹은 측량술사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세계 사물들의 이미지를 재단하고 다듬고 다시 펼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측량을 하는 거죠. 멀리 있는 거 수학적 계산을 해가지고 원근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러한 노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세계의 혼돈된 이미지들의 출몰 너머에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질서를 재현해내려는 욕망이었다. 한마디로 그 중세에는 이제 신을 그리지 않습니까? 이제 중세는 이제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이제 신이 지배한 시대인데, 근데 신을 어떻게 그리겠어요? 신을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신이 기독교에서 우상숭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순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이미지를 그리니까 굉장히 아주 혼돈스러운데, 이제 근대 이후로 인간이 이제 뉴턴 이후로 인간이 데카르트 이후로 내가 딱 이성적으로 세상을 계산하고 파악한다. 이제 수학으로, 과학으로 세상을 파악한다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뒤로 사라진다는 거죠. 사라지고 이제는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과학적인 공간이 남는 거죠. 기하학적인. 그래서 원근법으로 그런 수치계란 세계관을 무장한 예술가들이 유령 이미지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이미지 사냥을 한 거다. 그러니까 유령 이미지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령 이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혹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는 딱 이렇게 세계가 원근법적으로 이렇게 질서 잡혀 있고 그걸 안정되다고 느끼는데, 그렇지 않은 이미지들을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릴 수 있는 거죠. 영화도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애니메이션은 더 자유롭죠. 내 마음대로 그릴 수 있으니까. 100% 내가 오리지널하게 내가 창조해서 그릴 수 있으니까. 연기자들이 아니잖아요.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령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런 장면들도 보면은 그 박성수 선생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층들을 겹쳐 놓은 거예요. 지금 아주 가까운 곳에 거대하게 드러나 있고, 중간에 요 두 명이 있고, 저 뒤에는 그냥 배경이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원근법이 아니라, 물론 기본적으로 원근법도 느껴집니다만 어떤 이 세 개의 사진을 붙여놨다는 거죠. 맨 앞에 있는 남자 사진, 중간에 있는 여자와 저 남자 사진, 맨 뒤에 배경을 그냥 평면을 붙여놨다는 겁니다. 원근감이 없이.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이제 그 배경인데, 이것도 보면은 저기 인물하고 배경이 뭔가 원근법적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뭐랄까요. 저 배경 자체가 하나의 그냥 예술 작품처럼 그냥 그게 등장하는 거죠. 그 앞에 그 평면에 그냥 인물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하늘을 나는 거대한 비행기인지 새인지 알 수 없는, 그 다음에 첫 장면에 이 모토코가 이제 방에서 깨어나는데 방이 깜깜해요. 새까매요. 칠흑 같은 어둠이죠. 창문을 거두니까 이제 밖에 밝은데, 근데 밖에 밝은데 이게 빛이 방에는 안 들어와요. 방 안은 어두워요, 여전히. 그러면 이게 정말 밖인지 아니면 이게 그림인지 이게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오시가 멍청해가지고 이렇게 그린 게 아니죠.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죠. 굉장히 밝은 빛의 외부와 안에는 새까맣게 그리는. 그 다음에 좀 몇 가지 더 보면은, 그래서 저런 어떤 유령 이미지들. 저는 이제 이거를 백상현 선생님의 말을 따서 유령 이미지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뭔가 알 수 없는 이미지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작품 속에서요, 이제 이 주인공과 융합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해킹 프로그램인데 얘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이보그 기계 안에 들어가서 뭐 망명을 신청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는 생명체가 아닌데 어떻게 망명을 신청하냐 그러니까 아니 나도 생명이다 뭐 그런 얘기 막 하는데 그 로봇이 보는 시각을 여러 번 표현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로봇이 보는 시선이에요. 로봇 눈에 비친 인물들이고 로봇 눈에 비친 뭐 세계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려요. 기계. 아까 첫 장면에서 기계의 시각과 음성으로 시작하듯이 이거는 인간이 보는 세계가 아닙니다. 유령 이미지들인 거죠. 무언가가 나를 응시하는 느낌.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평소에도 일상을 살다가 가끔씩 이런 이미지들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아주 이상한 느낌을 받거나 뭐 유령적인 이미지에 사로잡히거나 뭐 그런 순간에는 누구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것들이 심하게 사로잡히면 이제 뭐 정신과 의사에게 뭐 상담을 받고 처방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뭐 이렇게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순간이야말로 어떤 진리의 순간들이고 우리 현실 질서에 튕겨져 나가서 그 바깥에서 우리가 정말 존재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시공간이 항상 우리 옆에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지금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오시마모루는 표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시마모루는 공각기동대라는 작품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그 안에 여러 철학적인 얘기들 나오고 막 기계, 사이버 어려운 얘기들 나오는데 그런 거 사실 제가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연출들, 이 빛의 뭐 사용이라든가 색감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그냥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를 한번 떠나서 이 움직이는 그림만 한번 거기 빠져서 한번 보세요. 이걸 내가 의미를 해석하고 알려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해석하고 이해해봤자 의미 없죠 사실은. 그 뭐 오시가 그렇게 그린 거 지금 오시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건데 그런 의미들을 쫓아서 그걸 해석해내고 분석해내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영화를 100명이 보면 100가지 감상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 옳고 그런 게 없는 거죠. 그거 말고 정말 움직이는 그림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이 공각기동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청소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뇌를 이제 막 업로드를 해서 기계로 갈아 끼고 이런 세계니까 이 해킹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이버 범죄도 많고 그래서 그런 시대 설정인데 이 청소부가 자기가 뭐 바람을 펴가지고 와이프가 열이 받아가지고 딸 데리고 뭐 별거 중이라서 내가 너무 뭐 힘들고 그래서 뭐 이혼하자 그러는데 안 해주려고 해서 막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지금 해킹을 당한 거예요. 가짜 기억이 주입된 거죠. 사실 이 사람은 결혼한 적도 없어요. 와이프도 없고 딸도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당신 기억이 다 조작되고 가짜인 거다. 당신은 딸도 없고 와이프도 없다 했을 때 그 멍한 표정인데 저런 표정 그리는 게 참 오시마모루의 주특기인데 정말 어리 빠진 표정이죠. 영혼이 없는 표정인데 그래서 오시마모루는 항상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모든 사람이 가상 속에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저 청소부 이야기가 미래 사회에 언젠가 벌어질지도 몰라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 기억들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다 가상이라는 거죠. 내가 그 무엇 하나 내가 결정해서 한 게 없는데 내 삶에서 내 이름도 주어졌고 난 태어나 보니까 난 남자라 그러고 난 태어나니까 한국인이라고 그러고 나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하죠. 우리는 누구나가 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주어진 것들이죠. 주어진 것들을 우리는 다시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상적 인간 현 존재는 남이 하듯이 그렇게 존재한다. 우리는 남들이 하듯이 삶을 즐기며 영위한다. 남들이 보고 판단하듯이 우리는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고 예술품을 비판한다. 남들이 하듯이 화를 내고 남들처럼 때때로 대중들로부터 물러나 가족들과 함께 주말을 보낸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독재자처럼 군림하여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하이데거는 그들이라고 칭한다. 우리 다 이렇게 살죠. 어떤 대학을 가야 된다. 왜 가야 할까요? 내가 그 대학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 대학이 좋다는 게 가는 거죠. 사회에서 그 대학을 좋은 대학이라 하는 게 가는 거죠. 어떤 영화를 보러 가죠. 사람들이 재밌다니까 보러 가는 거죠.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진짜 나의 존재 진짜가 있느냐? 아닌 거죠. 우리는 이거 뭐 락강식으로 하면 대타자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하이데거는 세인이라고 하고 이 세인들이 정해준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오시마모루는 이 공각기동대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거고 아까 얘기한 유령 이미지들의 사용을 통해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들 혹은 그것과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혹은 그 영역을 움직이는 그림, 의미가 소거된 움직이는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영상이 가진 힘, 애니메이션이 가진 힘.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재밌으니까 힘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영상의 힘 이런 걸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기계와 융합을 해가지고 이제 기계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뭐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랑 다르죠. 기계가 인간을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기계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미래에 선취할 존재인 거죠. 존재자들의 세계에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의 얼굴을 이렇게 겹쳐놓는데 기계랑 인간의 얼굴을. 그래서 이게 인간의 존재론이 아닌 정말 로봇의 존재론이라고 할 만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새로운 그것이 뭔지는 모르죠.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뭐 존재자가 될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1강에서 한 얘기랑 이 마지막 8강에서 한 얘기를 제가 그 논문에서 이제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논문을 읽어보시면은 조금 더 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네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그 8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미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젠가 또 어디선가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